최근 일본에서는 쌀값이 폭등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쌀 재고가 바닥나고 있으며 일반 가정에서는 쌀을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공급이 불안정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가격 문제만이 아닙니다. 일본 현지에서는 요즘 밥맛이 정말 없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일본의 한 주부는 쌀맛이 예전 같지 않아 고민하던 중 우연히 한국산 전기압력밥솥을 구입해 사용해봤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진짜 밥맛이야 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단순히 기계 차이가 아니라 밥을 짓는 방식과 압력 조절 기술, 그리고 전통적인 한국식 밥맛을 구현해내는 세밀함이 일본 제품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평가입니다. 이후 일본 SNS와 블로그, 유튜브 등에서는 한국산 전기압력밥솥에 대한 입소문이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한국 밥솥은 밥맛을 되살린다. 한국 밥솥 하나면 인생이 바뀐다는 후기들이 줄을 잇고 있으며 실제로 일본인들이 단체로 한국에 와서 밥솥을 구매해가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돈도 없고 밥맛도 없어 밥을 안 해먹는다는 일본인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요즘 일본인들은 쌀값이 너무 비싸고 밥맛도 없어서 차라리 밥을 포기하고 빵이나 라면 등으로 식사를 대체하고 있다고 합니다. 밥이 맛없어지면 가족 식사 시간도 줄어들고 건강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산 전기밥솥 하나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밥솥에 만든 한국 쌀은 궁극의 밥맛입니다. 이제는 한국 전기압력밥솥만 사가는 게 아니라 한국산 쌀까지 함께 구매해가는 일본인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쌀은 탄력 있고 찰기가 풍부해 밥맛을 극대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일본에서는 한국 쌀이 진짜다. 쌀의 종주국은 한국이었다는 인식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한편 한때 밥솥의 제왕이라 불리며 인기를 끌었던 일본의 코끼리 밥솥 조우지루시은 점점 그 명성을 잃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밥솥의 종주국은 한국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뛰어난 기술력과 한국인의 밥심, 문화가 담긴 전기밥솥은 이제 일본에서도 꼭 사야 할 가전 1순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나카토미 도루예요. 이름이 좀 낯설 수도 있겠네요. 괜찮아요. 저 자신도 좀 남다른 사람이니까요. 저는 일본 도쿄에 살고 있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요리 기술자라고 불러요. 뭐 하는 사람이냐고요? 음식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단순히 먹는 것만 말고요. 저는 실험실에서 밥솥부터 오븐까지 온갖 주방 기계를 테스트해요. 음식을 더 똑똑하게, 빠르게, 맛있게 만드는 게 제 일이에요. 제 실험실은 마치 우주선 같아요. 반짝이는 조리대, 터치스크린, 수증기 배출구, 자동으로 저어주는 작은 로봇팔까지 있어요. 언제나 공기 속엔 냄새가 가득해요. 간장, 마늘, 찐 밥 냄새. 누가 들어오면 아마 공상과학 요리 프로그램인 줄 알 거예요. 어릴 때부터 저는 음식에 푹 빠져 있었어요. 단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음식의 역사예요. 로마 시대 연회에 관한 책을 읽는 걸 좋아했고 황제가 금접시에 음식을 먹는 장면을 상상했어요. 프랑스 왕들의 화려한 케이크 다큐멘터리를 봤고 영국 탐험가들이 향신료를 싣고 바다를 건너던 장면에 흥미를 느꼈어요. 그게 저한테는 진짜 음식 역사였어요. 강렬하고 극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였죠. 그런데 한국은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학교에서도 한국에 대해서는 거의 배우지 않았어요. 제가 읽은 음식 관련 책에도 한국은 없었고 요리 프로그램에서도 한국 음식은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음식 세계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누가 저한테 한국살 어때요? 라고 물었다면 저는 어깨를 으쓱했을 거예요. 너무 찰지고 너무 부드러워요. 잘 뭉개지잖아요. 누가 한국산 주방기기를 언급했으면 아마 저는 비웃었을 거예요. 우리 걸 그냥 베낀 거겠죠. 지금 돌아보면 참 무례한 말이죠. 하지만 그땐 진심으로 그런 뜻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한국을 싫어했던 게 아니라 그냥 무시했을 뿐이에요. 일본이나 유럽이 이미 최고의 요리 기술과 전통을 갖고 있다고 믿었거든요. 우리가 꼭대기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시작은 전화 한 통이었어요. 실험실에서 오래된 밥솥의 가열 기능을 테스트하던 중이었어요. 삐비빅 휴대폰이 울렸죠. 엄마였어요. 엄마는 보통 근무 시간엔 전화를 안 하시거든요. 저는 얼른 받았어요. 도루야. 엄마가 말했어요. 쌀이 왜 이래? 제가 찡그렸어요.
왜요? 맛이 이상해. 마치 골판지 같아. 퍽퍽하고 죽은 것 같아. 눈을 깜빡였어요. 물 잘못 맞췄어요? 아니,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이웃들도 다 똑같이 말하더라.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 엄마 집에 가서 밥 한 그릇을 먹어봤어요. 엄마 말씀이 맞았어요. 그 밥은 정말 맛이 없었어요. 종이를 씹는 느낌이었어요. 위로도 따뜻함도 정성도 없었어요. 그냥 따뜻하긴 한데 밍밍한 덩어리일 뿐이었죠. 다음 날은 더 심각했어요. 출근해서 이메일을 열었는데 학교 급식실, 병원 조리실, 심지어 시부야의 유명한 스시 레스토랑까지 모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쌀이 이상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저는 모든 걸 테스트했어요. 수분량, 쌀의 상태, 습도, 조리 온도까지. 비싼 브랜드, 저가 브랜드, 오래된 쌀, 갓 수확한 쌀 다 해봤어요. 아무리 해도 밥이 퍽퍽하고 무맛이었어요. 뉴스에서는 쌀값이 오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 창고 화재 소식도 들렸어요. 일부 지역은 작황이 나빴다고 했고요. 사람들은 쌀 사러 마트로 몰려갔고 몇 시간 만에 진열대가 텅 비었어요. TV에 나온 한 아주머니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애들 사흘 동안 밥 제대로 못 먹었어요. 이건 명백한 위기였어요. 저는 사장님인 야마모토 씨를 찾아갔어요. 어두운 사무실에서 펜을 두드리며 앉아 계셨죠. 더 이상 뭘 해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했어요. 그분은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가 있긴 해. 하지만 내가 싫어할 수도 있어. 제가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말씀해보세요. 한국제 밥솥이야.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그 어떤 쌀도 맛있게 만들어준다는 말이 있어. 한국이요? 깜짝 놀라서 되물었어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K밥솥라고 해. 한국에서 만들었어.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한국이 일본의 쌀을 살린다고요? 그건 마치 초보 요리사한테 장인이 요리를 배우겠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분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아니, 오히려 겁먹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말했어요. 좋아요. 해볼게요. 그분은 저한테 K밥솥이라고 적힌 검은 상자를 건네주셨어요. 반짝이는 글씨 아래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가 적혀 있었죠. 저는 그걸 집에 가져와 주방에 올려놨어요. 팔짱을 끼고 중얼거렸어요. 좋아. 한국, 내 실력 한번 보자. 그렇게 모든 게 시작되었어요. 저는 바로 상자를 열지 않았어요. 주방 조리대 위에 그 상자가 몇 시간이나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마치 말없이 도전장을 내미는 것처럼요. 저녁을 만들면서, 아니, 만들려고 하면서 계속 그 상자를 흘끗흘끗 봤어요. 심지어 미소 된장국도 이상하게 느껴졌던 날이었어요. 계속 K밥솥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진짜 뭔가 특별한 걸 해줄 수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시간 낭비일까? 결국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매끈하고 검은색의 은빛 뚜껑이 달린 기계가 들어있었고 작은 화면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단순하지만 힘이 느껴지는 디자인이었어요. 꼭 한국 SF 영화에 나올 법한 느낌이었달까요. 손가락으로 그 부드러운 표면을 쓸어봤어요. 버튼은 딱 하나였어요. 스타트. 그게 전부였어요. 복잡한 다이얼도, 옵션이 수십 가지 달려있는 조작판도 없었어요. 오직 한 가지 선택.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이게 진짜 제대로 돌아가긴 하려나. 가장 안 좋은 쌀을 꺼냈어요. 만약 고양이가 있었다면 고양이한테도 안 줬을 그런 쌀이었어요. 그걸 밥솥에 붓고 물을 넣고 START 버튼을 눌렀어요. 처음 몇 분은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러다 조용한 윙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시끄러운 기계음이 아니라 마치 기계가 생각 중인 것처럼 부드럽게 울리는 소리였어요. 곧이어 김이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그 김조차도 거칠지 않고 구름처럼 부드럽게 퍼졌어요. 주방 전체에 빵 냄새, 팝콘 냄새, 따뜻한 기억 같은 향기가 감돌았어요. 그때 저는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체감상한 세월은 흐른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20분쯤 지났을 무렵 기계가 조용히 띵 소리를 냈어요. 뚜껑을 열었어요. 숨이 멎을 뻔했어요. 안에 있는 밥은 정말 눈부셨거든요. 포슬포슬하고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완벽한 쌀알들이었어요. 제가 몇 주 동안 먹었던 그 처참한 밥이 아니었어요. 숟가락으로 한술 떠서 그릇에 담고 한 입 먹었어요. 그 순간 정말 말 그대로 펑! 밥이 따뜻하면서도 부드럽고 그런데 또 놀랍게도 알알이 살아있었어요. 설탕을 넣지 않았는데도 은은한 단맛이 느껴졌어요. 집 같았어요. 어린 시절 같았어요. 위로 같았어요. 저는 주방 한가운데서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머릿속에 딱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어요. 한국이 우리 쌀을 살렸어요. 첫 번째 밥그릇을 비운 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서 있었어요. 믿기지가 않았어요. 다시 테스트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또 한 번 밥을 지었어요. 결과는 똑같았어요. 밥은 완벽했어요. 포슬포슬하고 촉촉하고 은은하게 단맛까지 났어요. 기쁨에 손이 떨릴 정도였어요. 이건 그냥 괜찮은 밥이 아니라 제가 몇 년 만에 먹어본 최고의 밥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K밥솥을 싸들고 연구소로 갔어요. 테스트 주방으로 들어가자 동료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게 뭐야? 아야카가 반짝이는 기계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한국에서 온 거야. 저는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근데 진짜 놀라워. 모두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속으로 한국에서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눈에 훤히 보였어요. 나도 알아. 제가 말했어요. 그냥 먹어봐. 평소에 쓰던 쌀을 붓고 물을 넣고 START 버튼을 눌렀어요. 우리 모두 조리대 앞에 모여 조용히 기다렸어요. 기계가 조용히 윙소리를 내는 것 외엔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김이 올라오기 시작하자 아야카가 코를 킁킁댔어요. 냄새가 대박인데 밥이 완성되고 뚜껑을 열자 다들 한 숟가락씩 퍼서 맛을 봤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그냥 계속 씹기만 했어요. 잠시 뒤 유토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이건 우리 할머니 집 밥 같아. 또 다른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양념 하나도 안 했는데 이 맛이 난다고? 아야카는 아직도 밥을 씹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우리가 평소에 쓰는 쌀인데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쌀 때문이 아니라 밥솥 때문이야. 소문은 금세 퍼졌어요. 그날 오후 야마모토 사장님이 주방으로 오셨어요. 왜 이렇게 소란이야? 제가 밥 한 그릇을 건넸어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한 입 드시더니 눈이 커졌어요. 이거 어디서 났지? 한국이요. 사장님이 잠시 멈칫하셨어요. 대규모 테스트가 필요하겠는데 이미 준비하고 있어요. 다음 날 우리는 K밥솥을 들고 협력학교 급식소로 향했어요. 진짜 테스트였죠. 수백 명의 아이들, 똑같은 쌀, 똑같은 물. 단 하나 다른 건 기계뿐이었어요. 급식소 조리사들은 반신반의했어요. 나이 지긋한 후지모토 씨는 기계를 보며 얼굴을 찌푸렸어요. 이거 고장 나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죠.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밥맛은 분명 다를 거예요.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젊은이, 한번 놀래줘봐. 우리는 밥을 3번에 나눠 지었어요. 종이 울리고 아이들이 식당으로 들어왔어요. 평소처럼 밥을 퍼주기 시작했죠. 그런데 급식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한 여자아이가 손을 들었어요. 저기요. 오늘 3살 썼어요? 후지모토 씨가 저를 흘끗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똑같은 쌀이야. 진짜 맛있어요. 그 아이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다른 애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몇은 심지어 한 그릇 더 받으러 왔어요. 학교를 떠날 때 후지모토 씨가 저를 조용히 불렀어요. 저거 말이야. 그는 K밥솥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아마 저게 미래일지도 몰라. 그 말이 맞았어요. 연구소로 돌아온 저희 팀은 다양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시작했어요. 고지대 조리실, 습한 지하실, 바쁜 식당 주방까지. 결과는 항상 같았어요. 완벽한 밥. 일주일이 지나자 우리 팀 전체가 이 기계에 푹 빠졌어요. 단순히 기계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 밥이 우리에게 주는 감정 때문이었어요. 이제는 단지 밥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기억, 따뜻함, 위로의 이야기였어요. 단순한 주방 기계를 만든 게 아니라 마음에 닿는 무언가를 만든 거였어요. 조리대 위에 놓인 그 기계를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한국한테 사과해야겠어요. 그런데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전화벨이 울렸거든요. 이번엔 엄마가 아니었어요. 총리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저는 핸드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화면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총리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바지에 손을 쓱 닦고 전화를 받았어요. 나카토미 도루입니다.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카토미 씨. 쌀 실험에 대해 들었습니다. 총리님께서 오늘 뵙고 싶어 하십니다. 제가요? 네, 2시간 후입니다. 한국산 밥솥도 함께 가져와 주세요. 생각할 틈도 없이 바로 움직였어요. K밥솥을 챙기고 재킷을 걸친 뒤 택시에 올라탔어요. 도쿄의 거리는 비에 젖고 네온사인이 번져 있었고 우산을 든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마치 꿈속 같았어요. 정부 청사는 크고 고요했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저를 긴복도를 따라 안내했어요. 커다란 창과 긴 테이블이 있는 방으로 들어섰어요. 총리님은 이미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저와 악수했어요. 나카토미 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리님은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셨어요. 아시다시피 일본은 지금 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가격은 오르고 공급은 줄고 그리고 맛은 사라졌어요.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습니다. 가정마다 불만이 터져 나오고 학교 급식도 힘들고 심지어 군부대 조리실에서도 문제를 보고하고 있어요.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가능한 빨리요. 저는 K밥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게 제가 말했어요. 해답일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저는 품질이 낮은 쌀 2컵과 물을 계량해서 넣고 전원을 꽂았어요. 잘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START 버튼을 눌렀어요. 김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방 안에 은은하고 포근한 향기가 퍼졌어요. 누군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어떤 이는 미소를 지었어요. 심지어 총리님도 어깨의 긴장을 살짝 풀었어요. 띵 소리가 울렸고 저는 뚜껑을 열었어요. 금빛 김이 몽글몽글 피어올랐어요. 작은 그릇에 밥을 담아 나눠드렸어요. 모두 한 숟가락씩 입에 넣었어요. 정적이 흘렀어요. 그러다 총리님이 눈을 감고 말했어요. 이건 집밥 같은 맛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떤 남성은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진짜네 누군가가 속삭였어요. 총리님은 몸을 앞으로 숙이며 말했어요. 이걸 더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한국에서 만들어요. 제가 답했어요. 한국에서? 네, 그리고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쌀과 김, 온도에 대한 그들의 이해가 차원이 달라요. 총리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한국과 바로 협력해야겠군요. 그 뒤로 모든 게 빠르게 움직였어요. K밥솥은 수백 대가, 곧 수천 대가 주문됐어요. 학교, 병원, 재난 쉼터로 보내졌어요. 언론도 곧 주목했어요. 신문 헤드라인엔 이렇게 적혔어요. 한국 밥솥, 일본 식탁을 구하다. 또는 서울에서 온 사랑한 나라를 살린 따뜻한 밥.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해외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프랑스, 캐나다, 브라질에서도 이메일이 쏟아졌어요. 그 한국 쌀의 비밀은 뭔가요? 그 사이 저는 도쿄에서 열린 식품기술 서밋에 초대되었어요. 커다란 스크린엔 빛나는 밥그릇 이미지가 떠 있었어요. 저는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맛없는 쌀 이야기, 퍼진 공포, 그리고 제가 한때 무시했던 나라에서 온 작은 검은 기계에 대한 이야기까지. 때론 제가 말했어요. 가장 위대한 것을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한국은 밥솥을 만든 게 아니라 희망을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몇몇은 자리에서 일어섰고 한 여성은 눈가를 닫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걸어가는데 한 가정집 창가 너머로 가족이 저녁을 먹는 모습이 보였어요. 웃으며 밥그릇을 돌리고 있었고 따뜻한 조명 속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한국이 우리를 살렸어요. 모든 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일어났어요. 총리님이 K밥솥을 맛본 그날 이후 연구소 전화는 쉬지 않고 울렸어요. 다들 이 밥솥을 원했어요. 일본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도요. 저희 실험실은 하루아침에 국제 콜센터가 됐어요. 싱가포르, 독일, 인도, 미국까지 세계 각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식품회사, 교육청, 군 주방까지 모두가 똑같이 말했어요. 한국 밥솥 얘기 들었어요. 지금 필요해요. 당장요. 믿기 힘들었어요. 몇 주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생각해 본 적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가 한국에서 만든 기계를 찾고 있었어요. 그보다 더 이상한 일도 벌어졌어요. 도쿄역 백화점 앞에 긴 줄이 생겼어요. 명품도 전자기기도 아니고 모두 K밥솥을 사려고 줄을 선 거였어요. 저는 궁금해서 직접 매장을 찾았어요. 아기를 업고 있던 한 어머니가 저한테 말했어요. 몇 주 동안 제대로 된 밥을 못 먹었어요. 아들이 밥을 안 먹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이웃집에서 한국 밥솥으로 밥을 했는데 2그릇이나 먹었어요. 그 순간 저는 뚜렷하게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믿음이고 위로였고 가족의 이야기였어요. K밥솥은 이제 그냥 주방기기가 아니었어요. TV 취재진도 연구소로 몰려왔어요. 한 기자가 저한테 물었어요. 왜 한국이 이걸 제대로 해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잠깐 생각하고 대답했어요. 급하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쌀을 연구했고, 존중했고, 정성을 다했어요. 그 장면은 영상으로 퍼졌고, 전 세계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인터넷에서는 한국을 살아있는 쌀의 나라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한 만화에서는 한국 과학자들이 밥그릇에 절을 하고 있었고, 밈과 뮤직비디오, 티셔츠까지 생겨났어요. 하지만 세상이 들떠있을 때,
저는 조용히 위기를 느꼈어요. 수요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졌거든요. K밥솥이 모자라기 시작했어요. 한국 팀과의 회의에서 저는 일하는 성을 가진 엔지니어를 만났어요. 이분은 K랩의 수석 엔지니어였어요. 제가 상황을 설명하자 이 씨는 정중하게 웃으며 유창한 일본어로 말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하지만 공장에선 주당 1000대밖에 못 만듭니다. 지금은 그 10배가 필요해요. 제가 말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장을 늘리는 중입니다. 하지만 시간도 필요하고 자금도 필요하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 이런 생각만 떠올랐어요. 이게 멈추면 어쩌지? 다시 쌀 문제가 터지면 어떡하지? 다음 날 한 병원에서 메시지가 왔어요. 회복 병동에서 K밥솥을 사용하기 시작했대요. 며칠째 식사를 거부하던 환자가 밥 한 그릇을 다 먹고 미소를 지었다는 거예요. 간호사는 이렇게 썼어요. 그분이 그러셨어요. 엄마 밥맛이 났다고요. 그게 저한테 큰 힘이 됐어요. 바로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어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 조금 긴장됐어요. 한국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공항 밖으로 나서자마자 군밥 냄새랑 얼큰한 국물 냄새가 퍼졌고 도시는 활기와 색깔로 가득했어요. K랩 본사에 도착해서 저는 밥솥을 만든 팀 전체를 만났어요. 엔지니어, 셰프, 과학자들까지 다들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니 정말 기뻐요. 이 씨가 말했어요. 근데 이렇게 큰 의미가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좋은 밥솥을 만든 걸 넘어서셨어요. 제가 말했어요. 전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팀원들은 서로를 바라봤고 몇몇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날 밤 그들은 저를 한강 근처의 작은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하얀 김이 피어나는 밥과 구운 생선, 김치를 먹었어요. 단순했지만 완벽했어요. 그때 저는 정말로 느꼈어요. 한국은 전 세계가 그건 못하겠지라고 생각했던 단 하나의 것. 바로 쌀. 그걸 기적처럼 바꿔낸 거예요. 그리고 요란하게 하지 않았어요. 정성, 세심함, 마음으로 해낸 거였어요. 한국이 없었다면 세상은 뭔가 정말 소중한 걸 잃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한국 덕분에 가족들이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고, 아이들이 웃기 시작했고, 나라들이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 자신은 제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진심으로 알게 됐어요. 서울을 다녀온 지 일주일 뒤, 저는 뉴욕에서 열리는 UN 식품기술 포럼에 초청을 받았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무대였어요. 세계 각국의 정상들, 과학자들, 언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어떻게 밥솥 하나가 세상을 바꿨는지 듣기 위해 모인 자리였어요. 무대로 걸어가면서 저는 긴장도 됐지만 자랑스럽기도 했어요. 이제 저는 단순한 과학자가 아니었어요. 저는 한국을 대신해 목소리를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였어요. 단상에 서서 관중을 바라봤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제가 말문을 열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했어요. 그들의 기계가 특별할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죠. 하지만 지금 여기 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국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일본의 쌀 위기, K밥솥의 첫 테스트, 그 맛이 모든 걸 바꿨던 순간, 병원에서 며칠 만에 밥 한 그릇을 먹고 웃음을 되찾은 환자 이야기, K랩에서 밤새워 한 대라도 더 보내기 위해 일했던 공장 직원들 이야기까지요. 그리고 저는 잠시 멈춰 말했어요. 한국이 없었다면 어떤 세상이 됐을지 상상해보세요. K밥솥도 완벽한 밥도 없고 식탁 위 따뜻함도 없는 세상. 남는 건 고요함과 배고픔뿐이었을 거예요. 그 순간 회의장은 숨죽인 듯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한국은 단지 밥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어서 말했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음식을 다시 생각하게 했어요. 음식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에요. 정성이자 문화이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마음이에요. 그 말이 끝나자 청중은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몇몇은 환호까지 했어요. 발표가 끝난 후 저는 10개 나라 대표들과 만났어요. 다들 한국과의 협력을 원했어요. 집에도, 학교에도, 병원에도 이 밥솥을 드리고 싶어 했어요. 재난 구조대조차 주문을 넣고 있었어요. 그 사이 서울의 K랩은 4개 건물로 확장됐어요. 이 엔지니어가 저한테 자랑스럽게 전화했어요. 이제 주당 10,000대를 생산하고 있어요. 그가 말했어요. 그리고 새 직원도 300명 뽑았습니다. 한국 정부도 이 프로젝트에 전폭적인 지원을 보냈어요. 이름도 붙였죠. K푸드 혁신 물결이라고요. 저는 한국 시골의 논밭도 찾아갔어요. 거기서 김 씨라는 노농부를 만났어요. 밀짚 모자를 쓰고 손은 거칠게 갈라져 있었어요. 그분이 자기 논에서 수확한 쌀을 K밥솥으로 지어 한 그릇 건네주셨어요.
우리는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 조용히 밥을 나눠 먹었어요. 이건 그냥 쌀이 아니에요. 김 씨가 말씀하셨어요. 이건 우리 마음입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야 정말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 뒤 몇 달간 K밥솥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게 됐어요. 그것은 하나의 상징이 됐어요. 교과서에도 등장했고, 박물관 전시품에도 올랐고, 영화에도 나왔어요. 프랑스의 어느 학교 식당 앞엔 쌀알 모양의 조형물이 세워졌고, 그 아래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고마워요, 한국. 그리고 세상이 조금씩 제자리를 되찾아갈 무렵, 저는 그 첫 순간을 자꾸 떠올렸어요. 제 작은 주방에서 처음으로 한국 밥솥에서 올라오는 김을 봤던 그날, 완벽한 한 입을 먹었던 그 순간, 그건 단순한 밥이 아니었어요. 그건 두 번째 기회였어요. 그건 한국이 조용히 세상을 구해낸 이야기였어요. 밥 한 그릇씩, 천천히, 정성껏, 전 세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시 세계 곳곳 대한민국의 파워는 실로 대단합니다. 저는 이야기를 들려드릴 때마다 한국에 이민 오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사연 세계 곳곳에 안내하겠습니다. 그리고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올리비아 에블린 배상